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 동물생태학자 사이 몽고메리와 동물들의 경이로운 교감의 기록. 저자 사이 몽고메리는 세계적 동물 생태학자, 탐험가,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인디아나 존스이자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평가받는 몽고메리는 오지 정글에서 야생동물을 연구하며 지구상 가장 희귀하고 아름다운 동물들을 만났다. 타란툴라부터 호랑이까지. 그녀는 동물들과의 교감을 통해 그들이 숨겨진 세계를 생생한 글로 담아낸다. 20권이 넘는 책을 썼고 뉴욕타임스, 보스턴 글로브 등 많은 언론이 그녀의 책에 찬사를 보냈다. 책 돼지의 추억은 출간 즉시 전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책 문어의 영혼은 전미 도서상 최종 후보에 올랐고 뉴잉글랜드 도서상 논픽션 부문에서 수상했다. 책 호랑이의 주문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통해 같은 제목의 TV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현재는 뉴햄프셔주 헨콕에서 작가인 남편과 언제나 온몸으로 반가움을 표현하는 보더콜리 서버 검은 암탉 7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 나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책의 소재가 될 동물들을 연구한다. 파푸아뉴기니 운미림에 서식하는 나무타기 캥거루 관찰팀에 합류한 적도 있고 눈표범의 자취를 찾아서 몽골 알타이 산맥에도 올랐다. 아마존강 돌고래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피라냐와 전기 뱀장어가 사는 아마존 강에도 들어갔다. 이처럼 세상 곳곳을 누비면서 내 마음속에 일종의 징표처럼 품고 사는 말이 있다. 배울 준비가 되면 스승은 저절로 나타난다. 내가 다니던 학교에도 훌륭한 스승이 많았지만 내가 스승이라 부를 만한 대상은 대부분 동물이었다. 그렇다면 동물들은 과연 내 인생에 어떤 가르침을 주었을까? 그들은 내게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었다. 태어나서 처음 본 벌레, 동남아시아에서 만났던 반달곰, 케냐에서 발견한 얼룩덜룩한 하이에나 등 이제껏 만난 동물들은 모두 좋은 피조물들이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경이롭고 완벽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다.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저 곁에만 있어도 배울 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거미는 다리로 세상을 감지하고 새는 사람이 분별할 수 없는 색들을 본다. 귀뚜라미는 다리로 노래를 부르고 무릎으로 소리를 듣는다. 개는 청각이 인간보다 예민해서 누군가 화난 사실을 화낸 당사자보다 먼저 인지한다. 인간과 다른 종과의 교감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 찰나의 만남이었지만 내 인생을 바꾼 동물들의 이야기를 이 책에 담았다. 내 가족이 되어준 동물들의 이야기도 있다. 우리 집에 살던 개들, 헛간에 살던 돼지,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 3마리, 나무타기 캥거루 2마리, 거미, 족제비, 문어 등 모두 나의 소중한 가족이다. 나는 여전히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물론 노력해도 좌절할 때가 있다. 그래도 푸르른 자연세계를 탐험하며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나의 삶은 여전히 눈부시다. 게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다양한 종의 가족들이 야생에서 느끼지 못한 안락함과 기쁨을 선사하니 어찌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때로는 과거로 돌아가서 어리고 불안정했던 나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의 꿈은 헛되지 않았으며 지금의 슬픔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를 도와줄 스승은 우리 주변에 있다고. 그들은 다리가 4, 2, 8개일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척추 동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리는 그저 그들이 스승임을 인정하고 그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만 하면 된다. 몰리는 전형적인 스코티답게 자립성을 타고난 덕에
사람의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특히 밤나들이 중에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 부모님이 한 가지 요령을 알아냈는데 현관 전등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그만 돌아오지 않겠니?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에 가까웠다. 아빠는 전등불이 신호등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신호등의 빨간불이 멈추라는 제안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몰리 역시 우리의 신호가 제안이라고 느껴질 경우에만 집으로 돌아왔다. 난 그런 몰리의 행동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몰리가 내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내가 만 5살이 되었을 때 몰리는 겨우 2살이었지만 이미 다 자란 성견이었다. 난 몰리를 내 윗사람으로 여겼고 내 롤모델로 삼았다. 내가 정립한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나는 개다움을 숭배했다. 특히 몰리의 초자연적인 힘에 도취되어 있었다. 몰리는 아빠 부하의 차가 대문을 들어서기 전부터 오는 것을 알아챘고 엄마가 강아지용 캔 사료를 냉장고에 꺼내두는 순간 바로 냄새를 감지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도 몰리 같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들은 꼬마 유령 캐스퍼처럼 벽을 통과하고 SF 만화 스페이스 엔젤처럼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녔다.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니. 어린 나는 몰리의 조수가 되리라 결심했다. 나는 얼굴에 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몰리의 몸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기다란 분홍색 혀에 난 깔깔한 돌기부터 배변할 때 몸을 웅크리면 꽃처럼 피어나는 항문까지 참 자세히도 관찰했다. 귀를 쫑긋거리거나 접는 행동은 물론이고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코를 찡긋거리거나 위로 치켜 올리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몰리는 모든 행동이 완벽했다. 몰리는 나와 다른 부분이 수두룩했다. 콧구멍만 봐도 나는 그냥 동그란 구멍인데 몰리는 쉼표 모양이었다. 귀도 내 것처럼 고정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게다가 그 안에는 신비로운 연골들이 가득했다. 나는 이 정도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언젠가는 몰리와 똑같아지리라고 믿었다. 몰리에게 개처럼 되는 비결만 배우면 될 일이었다. 아직도 바닥에 팔을 꿰고 엎드려서 몰리의 자는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본 일이 기억난다. 몰리의 냄새와 숨결 그리고 꿈까지 공유하고 싶었다. 나는 몰리와 함께 집을 떠나는 상상을 했다. 이 상상은 수년에 걸쳐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숲속에 살 것이다. 맑은 시냇물을 마시고 숲에서 먹을 것을 찾고 속이 빈 나무 안에 몸을 누일 것이다. 숲속 모든 동물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을 바라보고 코를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치며 탐험할 것이다. 매일 밤 나는 침낭 속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에뮤들은 어디서 자는지 궁금해했다. 혹시 잠을 안 자고 잠깐만 쉬기만 하는 걸까? 셋 중 하나는 보초를 설까? 잘 때 무릎을 꿇을까 아니면 앉아서 있을까? 혹시 집에서 기르던 박새처럼 한 발로 서서 잘까? 아니면 짧은 날개에 머리를 파묻고 잘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애무가 자는 모습을 찾아다닌 적도 있지만 매번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따라 늦게까지 따라다녔는데도 애무들은 도망가지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자 애뮤셋은 유칼립투스 나무 아래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자리를 잡고 앉았다. 유칼립투스 나무 네 그루가 주황빛과 보랏빛 노을 아래 캐노피처럼 우거진 곳이었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애묘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행복했다. 완전히 어둠이 내려앉고 나서야 내가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라도 확인하려고 손전등을 켜자 애무들이 벌떡 일어나서 도망가 버렸다. 더없이 행복했던 밤이 지나고 다음날 다시 애묘들을 찾았다. 그동안 기록한 자료만 수천 장에 달했다. 내가 과학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는 기분이 들었다. 세계 최초로 이 자료들을 분석해서 애묘들이 풀을 뜯고 탐색하고 몸치장하는 시간을 구분해서 퍼센트로 정리할 계획이었다. 한 번은 화석 채굴을 도우러 다른 곳에 가게 되었다. 사전에 약속했던 일이라 도저히 취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한 명을 미리 훈련시켜서 나 대신 애묘를 따라다니며 관찰하게 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똑똑하고 야무져도 뭐라도 하나 놓칠까봐 걱정이 되었다. 화석 채굴도 충분히 흥미로웠지만 애묘 연구가 너무 걱정된 나머지 예정보다 하루 일찍 현장을 떠났다. 캠프로 돌아와 보니 자원봉사자는 애묘를 제대로 관찰하고 있었다. 자료도 100여 장 가까이 작성해 놓았다. 자료를 후다닥 훑어보고는 애묘를 직접 보러 갔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데다 날도 이미 저문 상황이었다. 애묘들은 이런 날씨면 의뢰 그렇듯 초조해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나는 내가 정한 규칙을 어기고 애묘를 뒤쫓았다. 그러자 애무들은 어둑어둑한 폭우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비는 우박으로 바뀌었고 나는 덤불 속에 몸을 던지고 울었다. 내가 원한 것은 애뮤에 관한 자료가 아니었다. 나는 애뮤들과 함께 있고 싶었던 것이었다. 그날은 달도 뜨지 않은 밤이었다. 드디어 애뮤들이 잠자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어둠이 찾아왔는데도 아무도 뛰거나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는 무성한 덤불 속으로 들어갔다. 나는 처음 가보는 장소였다. 점점 어두워지는 덤불 속에서 낮아빠진 다리가 겨우 1.5m 거리에 있음을 느꼈다. 우리가 몇 개월을 함께 지내는 동안 낮아빠진 다리의 상처는 많이 회복되었다. 낮아빠진 다리는 에뮤 한 마리 이름입니다. 나는 그에게 남다른 애정을 가졌고 그는 어둠 속에서 내게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허락할 만큼의 신뢰를 주었다. 이보다 더 큰 수확이 어디 있겠는가. 검은 머리와 민숭민숭한 목이 발을 주기적으로 탁탁 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별마저 구름에 가려 기록지도 시계도 보이지 않았다. 에뮤들이 앉는 소리가 들렸다. 털썩. 먼저 무릎으로 앉았다. 털썩. 가슴도 내려놓았다. 에뮤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소리가 들렸다. 단단한 다리를 몸통 밑으로 접는 소리, 부리로 깃털을 손질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잠잠해졌다. 기록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어둡고 안심되었으며 잠든 그들 옆에 함께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크리스토퍼와 나 사이에는 외관적 차이 말고는 크게 대조되는 점이 또 있었다. 나는 수줍음이 많은 반면 크리스토퍼는 외향적이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해서 종종 우리를 탈출하고는 했다. 돼지 우리의 고무밧줄을 단단히 엮어서 문을 만들었지만 크리스토퍼는 돼지의 높은 지능과 유연한 코와 입술을 이용해 우리 밖으로 탈출했다. 그리고 유유히 이웃집으로 놀러갔다. 우리 잔디밭에 돼지가 들어왔는데 혹시 당신네 돼지인가요? 이런 전화를 받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재빨리 크리스토퍼를 집으로 데려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잠옷바람에 잠이 덜 깬 채로 데리러 간 적도 있었다. 잘 알지 못하는 이웃일 때는 인사를 하기도 참 난감했다. 하지만 이웃들은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맞이해 주었다. 내가 도착할 즈음에는 이미 크리스토퍼가 그들의 마음을 쏙 빼놓은 뒤였기 때문이었다.
이웃들은 크리스토퍼의 귀뒤를 살살 긁어주거나 배를 쓰다듬고 간식도 주었다. 그리고 너무 귀여워요. 어쩜 이렇게 사람을 잘 따라요. 라며 감탄했다. 다들 크리스토퍼에게 큰 관심을 보였다. 나는 예전에 사람을 만나면 얘기거리를 찾는 게 고역이었다. 자녀, 자동차, 스포츠, 패션, 영화 등 사람들이 보통 좋아할 법한 주제를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할 말이 넘쳐났다. 그렇게 불편하던 파티에서도 크리스토퍼가 얼마나 멋지게 우리 밖으로 탈출하는지, 사람을 어찌나 기가 막히게 구분하고 몇 년이 지나도 잘 기억하는지, 수박 껍질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양파는 왜 그리 싫어하는지, 음식을 먹을 때 허겁지겁 서두르지 않고 얼마나 우아하게 먹는지, 입술로 어쩜 그렇게 신중하고 정확하게 딱 한 입씩만 떠올려 먹는지 등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우리가 크리스토퍼를 어떻게 할지 궁금해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채식주의자이고 남편은 유태인이라서 크리스토퍼를 잡아먹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외국에 있는 대학으로 유학을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러고는 사람들을 디너쇼에 초대했다. 오래된 베이글, 마카로니 치즈, 아이스크림 등 남은 음식을 가져와서 크리스토퍼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인데 언제나 다들 즐거워했다. 원체 낭비를 싫어하는 뉴 잉글랜드 출신들에게 크리스토퍼가 남은 음식을 달갑게 먹는 모습은 은근히 중독성이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은 금세 타인에서 친구로 바뀌었다. 크리스토퍼가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할 때쯤 우리에게 새로운 일과가 생겼다. 크리스토퍼는 목줄로 끌기 힘들 정도로 몸집이 커지고 힘도 세졌다. 그래도 잔반통으로 꿰어서 뒤뜰의 넓은 꿀꿀이 운동장으로 유인했다. 테스도 원반을 입에 물고 쫄래쫄래 따라 나왔고 닭들도 쪼르르 뒤쫓아 나왔다. 운동장에 도착하면 그릇에 음식을 붓고 특수 제작한 크리스토퍼의 가슴줄에 체인을 연결했다. 이렇게 우리는 10월의 어느 날을 보내고 있었다. 크리스토퍼는 이따금씩 식사를 멈추고 고개를 들어 납작한 코를 벌름거리고 꿀꿀댔다. 그때 저 멀리서 금발머리 여자아이 2명이 자석에 이끌리듯 우리 쪽으로 뛰어왔다. 돼지잖아. 말보다 훨씬 멋지다. 10살짜리 여자아이가 자기 동생에게 외쳤다. 그리고는 내게 만져도 돼요? 라고 물었다. 나는 크리스토퍼의 배를 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게 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크리스토퍼가 기분 좋은 듯이 꿀꿀대자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부드러운 귀털을 만졌다. 내가 크리스토퍼의 발굽, 삐죽 나오기 시작한 엄니, 젖꼭지를 차례로 보여주자 아이들은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 크리스토퍼도 물론 새 친구들을 좋아했고 테스도 원반을 던져주는 손이 늘어나서 즐거워했다. 두 자매는 이사 온 날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언니인 케이트는 만 10살, 동생 제이는 만 7살이었다. 이 둘은 가끔 크리스토퍼에게 샌드위치와 사과를 갖다 주었는데 알고 보니 집에서 엄마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몰래 챙겨온 것이었다. 케이트와 제이는 꿀꿀이 스파를 차렸다. 어느 봄날 케이트가 크리스토퍼 꼬리 끝이 곱슬털을 빗겨줘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발단이었다. 물론 예쁘게 따는 것도 잊지 않았다. 거품 비누 향이 솔솔 나는 어린 자매의 집에 머리끈이 넘쳐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꼬리털부터 시작된 미용놀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꾸며주는 본격적인 꿀꿀이 스파로 확장되었다. 우리는 부엌에서 따뜻한 비눗물과 뜨거운 헹굼물을 양동이에 담아왔다. 발굽에 광을 내는 말발굽용 제품도 준비했다. 따뜻한 욕조에 누워 만족스러운 듯 꿀꿀대는 모습을 보니 크리스토퍼도 스파가 마음에 든 모양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아이들도 꿀꿀이 스파를 구경 오기 시작했다.
아예 정기적으로 놀러 오는 친구도 있었다. 제이는 닭장에 생긴 변화를 우리보다 먼저 알아챘다. 예전에는 분명 암탉들이 우리 안에 얌전히 들어앉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돌담을 넘어 두 집 마당을 제 구역인 양 활개치고 다녔다. 아마 암탉들도 알았나 보다. 비록 케이트와 제인네가 우리와 피를 나눈 친척이 아닐지라도 크리스토퍼 호그우드 덕분에 한 집이나 다름없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크리스토퍼는 허리둘레가 두꺼워지는 만큼 인기도 많아졌다. 5살에는 무려 317kg에 달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음식을 갖다 바쳤으니 놀랄 일도 아니었다. 크리스토퍼는 해외에도 팬이 있었다. 도대체 크리스토퍼 호그우드의 매력이 무엇이기에 모두가 그에게 빠져드는 것일까? 이 질문에 릴라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크리스토퍼는 위대한 부처 같아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도록 말이에요. 비록 그것이 음식물 쓰레기일지라도. 정말 그랬다. 크리스토퍼는 사람들이 주는 모든 음식을 사랑했다. 꿀꿀이 스파의 따뜻한 비눗물을 사랑했고 부드러운 깃털을 다정하게 쓰다듬는 작은 손들을 사랑했다. 자신과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아이거나 어른이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대담하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수박 껍질과 초콜릿을 가져오거나 빈손으로 와서 귀들을 쓰다듬거나 상관없이 모두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러하니 어느 누가 그를 사랑하지 않고 배기겠는가. 우리 꿀꿀이 부처의 갈라진 발굽을 매일같이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세상의 풍족함을 음미하고 즐기는 법이 저절로 깨우쳐졌다. 피부에 내리쬐는 햇살의 따사로움과 아이들과 노는 즐거움도 배웠다. 거대한 몸만큼 드넓은 마음을 마주하고 있으면 내 슬픔이 상대적으로 작게 느껴졌다. 평생 이사만 다니다가 한 집에 정착하도록 도와준 것도 크리스토퍼 덕분이었다. 우리 부모님이 절연을 선언했을 때도 내게 진짜 가족이 되어 주었다. 유전이나 혈연으로 엮인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 말이다.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면 암탉들에게 잔치상을 차려준다. 그 해에도 암탉들에게 갓 튀긴 팝콘을 한가득 가져다 주는 것으로 휴일의 아침을 열었다. 테스는 집안에서 선물로 받은 객껌을 씹었고 크리스토퍼는 우리에서 사료를 쩝쩝 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예기치 못한 슬픈 일이 일어났다. 미국 토종닭의 혈통을 이어받은 우리 흑백색 암탉 중 한 마리가 닭장 한 구석에 파인 구멍 속에 머리가 끼어 죽은 채로 발견된 것이다. 나는 몸을 숙여서 죽은 암탉의 노란 다리를 잡아 올렸다. 그런데 무언가 아니 누군가가 암탉의 머리를 꽉 잡고 늘어졌다. 나는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겨서 겨우 암탉을 구멍에서 빼냈다. 곧이어 구멍에서 머리 하나가 쏙 튀어나왔다. 머리는 호두알보다 작고 눈은 칠흑 같으며 코는 분홍색인 북방 족제비였다. 그런데 입 주변의 흰 털이 진홍색 피로 얼룩져 있었다. 눈처럼 털이 흰 작은 족제비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족제비를 실제로 본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눈, 구름, 바다 물거품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흰 털은 처음 보았다. 너무 하얘서 천사의 옷처럼 빛났다. 하느님이 천사의 옷을 족제비 털로 만든 게 분명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족제비의 눈빛이었다. 두려움이란 전혀 없는 대담무쌍한 눈빛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키는 내 손바닥 길이만 하고 무게는 동전 한 줌을 조금 넘을까 싶은 몸으로 내게 도전하려 겁도 없이 구멍에서 나오다니.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내 키가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도 한데 말이다. 내 닭을 갖고 뭐 하는 거야? 이리 돌려줘. 칠흑 같은 눈이 내게 이렇게 말했다.
물론 나는 이것이 내 닭이라고 생각했다. 친구가 선물해준 첫 암탉들을 손수 길렀듯이 이 암탉도 알에서 부화한 햇병아리 시절부터 내가 직접 길렀다. 이번에 죽은 암탉은 우리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아이였다. 내 손에 안아 올린 암탉은 여전히 따뜻했다. 녀석을 죽인 살해범이 바로 내 눈앞에 있었다. 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복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존재를 죽인 북방 죽제비에게는 전혀 화가 나지 않았다. 내 앞에 있는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육식 동물이다. 사자, 호랑이, 울버린 등 세계 모든 포식자의 맹렬함이 250g도 채 되지 않은 이 작은 생명체 안에 응축되어 있는 것 같았다. 번개처럼 빠른 북방 족제비는 공중에 뛰어올라 날아가는 새를 죽일 수도 있고 나그네 쥐를 따라 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 수영도 하고 나무도 타고 자신보다 큰 동물의 목을 물어서 죽인 다음에 질질 끌고 갈 수도 있다. 북방 족제비는 하루 5에서 10개를 먹는다. 사육장에 사는 경우 몸무게의 4분의 1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양의 음식을 섭취해야 하고 야생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양을 먹어야 한다. 특히 추운 겨울에는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 이러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눈앞에 사냥감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외골수적인 맹렬함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영예로운 일이다. 북방 족제비를 보자 문득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엄마는 나름의 방식대로 족제비처럼 사납게 행동했던 것이다. 엄마는 아칸소주의 작은 마을에서 우체국장과 얼음장수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엄마는 자라면서 3가지 장벽에 부딪혔다. 가난, 시골에 사는 것, 여자로 태어난 것. 그러나 여자아이에게는 교육과 모험을 시키지 않던 시절에도 엄마는 비행기 조종법을 배우고 대학에 진학해서 졸업생 대표로 뽑혔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에 취직해서 장군과 결혼했다. 어린 시절에 엄마는 집에서 닭들이 부엌 널빤지 밑의 흙을 파헤치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가끔 다람쥐를 사냥해서 먹기도 했다. 이후 부모님의 노력으로 집안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군대에서 보내준 사람들이 집을 청소하고 잔디를 깎아주고 엄마가 파티를 열면 요리사가 음식을 요리했다. 남편은 간부급에서 지급되는 자동차, 요트, 비행기를 마음대로 타고 다녔다. 어린 나는 그런 아버지를 우러러 보았다. 바탄 죽음의 행진의 생존자이자 훈장을 받은 전쟁 영웅인 아버지를 용기와 끈기의 모델로 삼았다. 하지만 엄마의 인생도 내 삶에 지침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지침이었다. 엄마가 이루어낸 성취는 암탉을 쓰러뜨린 북방 족제비만큼 놀라운 업적이었다. 엄마는 그해 초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다. 버지니아주 병원에서 엄마는 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의사가 췌장암 말기라고 진단을 내린 이후 죽을 때까지 엄마는 단 한 번도 울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흰 족제비의 날카로운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나는 나 자신이 얼마나 엄마를 존경하고 그리워하는지 깨달았다. 북방 족제비는 거의 30초 동안 나와 눈을 맞추더니 다시 구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나는 재빨리 집으로 달려가서 하워드를 데려오고 싶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 북방 족제비가 계속 그 자리에 있을까? 이제 더는 모습을 안 보여주진 않을까? 일단 암탉을 처음 발견된 장소에 내려놓고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서 하워드를 데리고 닭장으로 돌아왔다. 암탉을 들어 올리자 북방 족제비가 고개를 내밀었다. 새까만 눈동자로 레이저 같은 눈빛을 내뿜으며 우리를 쏘아보았다.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천사가 찾아온 듯한 기분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베들레헴의 천사가 나타나자 목자들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라고 했다.
어릴 때는 이 성경 구절이 이상하게 느껴졌다. 내 성경책의 사파에 나오는 천사들은 날개 달린 나이트 가운을 입은 예쁜 아가씨처럼 생겼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달린 천사 인형들도 하프를 연주하거나 트럼펫을 부는 모양이었다. 하늘을 난다는 점이 조금 놀랍긴 하지만 그 외에는 어린 내 눈에는 딱히 무서운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 성경 구절을 다시 곱씹어 보니 성서의 천사들이 이 크리스마스 족제비처럼 순수함, 강함, 완전함으로 무장한 눈부신 존재였으리라 짐작되었다. 먼 옛날 목자들이 마국간으로 몰려갔듯 우리도 우리 집 헛간에서 경이로운 기적을 목격했다. 다만 우리의 크리스마스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속 구멍에서 솟아났다. 북방 족제비는 눈부신 흰털, 고동치는 맥박, 끝없는 식욕을 갖고 불처럼 활활 타오르는 삶을 산다. 이 등불 같은 존재가 성냥불이 어둠을 쫓아내듯 내 마음속의 분노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는 경외심과 용서로 가득 찼다.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 싸이 몽고메리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삶에서 만난 스승과 같은 그런 동물들에 관한 얘기들을 풀어내면서 자신의 깨달은 점들을 풀어내는 그런 글이라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동물 권리를 주장하는 여러 책들이 많이 있고 또 중요한 소중한 책들이 많이들 있는데 그런 책들은 그 동물권의 정당성이나 동물을 학대하는 것, 죽이는 것에 대한 좀 투쟁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읽을 때 슬프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해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편하게 읽었습니다.